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20대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국내 첫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첫 정상회담을 하고 백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공동 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문구와 함께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이 해적들에게 습격을 당해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5명이 납치됐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꾸린 외교부는 가나, 중국 등과 공조해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소녀가 반려동물을 키우다 탈모에 걸렸다는 사연이 소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반려동물이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건지 사실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98개를 처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지명수배자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해찬 대표와 함께하며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교수와 법조인 등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 2차 모두 다 맞고 2주가 지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간호사로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돌파 감염 확진자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0대 간호사입니다. A씨는 3월과 4월 화이자 1,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지만 지난 5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뒤 항체가 완전히 형성되는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터라 당국은 변이에 의한 감염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대부분 백신에서 다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접종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관련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됩니다. 백신 공백으로 1차 접종이 중단된 지 약 3주 만으로 전체 대상자 366만여 명 가운데 미접종자는 55%인 201만여 명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고령자 접종률 8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28만 명이 더 접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가능 연령을 만 12세까지 낮추고 일반 냉장 온도인 2에서 8도에서 한 달간 보관하는 게 가능한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허가가 나면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화이자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의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4번째로 품목 허가를 얻어 이르면 8월 국내 위탁 생산과 함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주부터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이나 면회 방문객 중 어느 한쪽만 백신을 맞았더라도 물론 1, 2차 다 맞은 후여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입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휴일이었던 부처님 오신 날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번졌던 영국발 변이도 경기와 광주, 충청, 경북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당분간 400명에서 700명대를 오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밤 10시 영업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감염이 확산해 2단계로 격상했던 부산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혜택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턴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했으면 입소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할 수 있고 입소자만 완료했다면 1차 접종 75% 미만인 시설은 면회객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 접종이 6월까지 끝나고 하루 확진자가 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7월부터는 모임 금지 완화 등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를 어느 이상 늘릴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죠. 이걸 푸는 걸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풀리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10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80km로 제한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2001년에는 300km, 2012년에는 800km,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지난해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만약 내일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42년 만에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사일을 한국이 보유한다는 자체가 중국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겠죠.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선언에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싱가포르 합의 등 북미 간 합의에 남북한이 맺은 약속을 더해 이를 토대로 북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설 거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원전산업 협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미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후 미국 정치권 내 서열 3위죠.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미 간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교류가 활발하게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미국의 현충원이자 6.25 참전 용사들이 묻혀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였습니다.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고 그 정책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정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들과의 만남.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on the climate issue, and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leadership in that regard. Innovation as we go forward to make the future better for the people of the world, particularly how we work together for our two countries.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펠로시 의장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앤디 킴 등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이 배석했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예상됐던 코로나 백신 협력이나 미중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LH 사태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2달이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엄정 수사를 강조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된 16명을 보면 고위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장을 소집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달 만입니다.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정부는 공직자 투기 행위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수사 대상을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 행위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고위직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용두사미식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제2의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관세평가원 특공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전수조사를 통해 특공,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는다면 결국 국정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조정실이 관세청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노래방 업주 허민우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 욱하지 않겠다며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때 늦은 후회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상이 공개된 인천 노래방 업주 허민우는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뒤늦게 사죄했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 말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서는 지난 12일 체포될 때까지 약 2주일 동안 산에 여러 번 찾아갔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허 씨가 워낙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한때 수사가 어려웠지만 결정적 혈흔이 나오면서 결국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허 씨는 취재진의 요구에 마스크를 벗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허 씨를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제 서울 시흥동에서 5톤 택배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큰 불과 함께 여성 2명이 숨졌죠. 건물 외벽에 노출된 가스 배관이 폭발했던 건데 배관 보호대가 없었다. 아니다. 있었더라도 그런 사고에서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사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주오던 화물차 2대가 충돌하고 중심을 잃은 5톤 택배 차량이 그대로 건물에 들이받더니 잠시 뒤 건물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어제 서울 시흥동에서 1톤 트럭과 부딪힌 5톤 트럭이 건물로 돌진해 폭발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에 있었던 주인인 60대 여성이 변을 당했습니다. 항상 조용하시고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과일하고 그 뻥튀기 같은 거, 뻥튀기 과자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판매하시면서 소박하니 검소하니 이렇게 지내신 분으로. 평소처럼 혼자 등산을 가던 60대 여성도 차량을 피하려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일이 손해가 안 잡혀요. 거기 기다리들은 뭐 산에 가려고 기다렸대요. 우리도 맨날 거기 지나다니는 길인데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사고 당시 강한 폭발 때문에 인근 가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냥 이 안에 있다가 그냥 뒤집었었잖아요. 이번 사고가 대형 화재와 참사로 이어진 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때문이었습니다. 차량이 배관을 건드려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지면서 빠르게 불길이 번진 겁니다. 게다가 강제 사양은 아니지만 가스 배관에 철판 보호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이렇게 외벽에 보호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가지고 이제 두꺼운 철판을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 큰 트럭이 해가지고 그런 속도로 와서 달려가서 그걸 갖다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호대 설치와 함께 가스 배관 위치를 보다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그러니까 주 도로 자동차들이 접근하는 도로 쪽이 아니라 측면이라든지 혹은 또 이면 도로 쪽에 차량의 충돌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배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건물이 이제 처음에 신축하는 단계라면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끔 소방당국은 배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근에 있던 LPG 가스통 역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만취 상태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찌검을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은 손가락을 물려서 뼈가 보일 만큼 크게 다쳤지만 맨몸으로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의를 벗은 남성이 경찰관의 따귀를 때립니다. 함께 말리던 동료 여경이 달려들어 남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다쳤나봐, 경찰관. 엄청 푸는데, 피나. 지난 1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수갑을 채우려는 여성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었지만 곧바로 제압됐습니다. 네, 발버둥도 엄청 치고 욕설도 엄청 하시면서 여자 경찰관은 이제 손에서 피가 막 이렇게 나는 상태로 이렇게 제압하고 그 와중에도 교통정리 같은 건 다 하셨어요.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 허리 아프신데도 이렇게 차 이렇게 지나가면은 일로 가라고.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 이곳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화양지구대 정미영 경사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피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물린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꾸 다가가서 욕하고 그런 상황에서 묻지마 폭행해서 제3의 피해가 있을까 봐도. 이 남성은 명문대를 졸업한 사회복지사로 경찰 조사에선 술에 취해 폭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인영입니다. 서울 강남의 식당가에서 남성이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인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해 남성은 도주했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식당 앞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을 들 것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앞에서 폭행당해 쓰러진 50대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두 분이서 이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지켜보다가 좀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우선 119를 전화해가지고 그 구급을 요청을 했고요. 사건 현장입니다. 피해자는 이 길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의식은 돌아온 상태지만 조사를 받으려면 회복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과는 지인이었는데 근처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서 만나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해자는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과 인근 CCTV를 확인하며 가해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동일하고 사고 지점, 사고 내용이 유사한 사건들. 맞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건데 경찰이 이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때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삼거리입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려는 순간 2차로에 있는 승용차가 핸들을 꺾어 부딪힙니다. 20대 A씨를 비롯한 보험 사기 일당이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A씨 일당 1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서 11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5,800만 원. 사고 과정에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모두 동네 선후배 관계로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주로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도 동일하고 방법도 동일하고
이런 점들이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을 했고 보험사 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혹시 얘네들이 최근에 발생한 사고가 있는지. 경찰은 특수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8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구매자는 이걸 식약처에 신고했고 관할 지자체가 조사를 했는데 원인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소비자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포장을 뜯고 10원짜리 동전만한 플라스틱 조각이 2개가 보여 치웠는데 조리해 먹다가 또 다른 플라스틱을 씹었습니다.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해서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찌개 조리 후에도 이제 가족이 플라스틱을 섭취하면서 발견을 하게 돼서 A씨가 구매한 고기는 대형마트가 육가공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절단하고 포장한 제품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선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거나 운송 중 플라스틱 용기 조각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는 뜯겨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용기에는 아무런 이제 깨진 흔적조차 없으니까 플라스틱 끓인 이제 물이 이제 계속 섭취가 됐던 거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좀 꺼림칙한 부분이. 대형마트는 환불을 하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물질이 뭔지는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노력 차원에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문제는 식품 이물질 신고를 식약처에 접수해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건을 조사한 해당 지자체도 제조 과정상 이물질이 들어갈 리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인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포장 용기라든지 또는 제조 공정 중에서 나왔는지는 행정기관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입증해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이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이물질 조사와 사후 관리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국인 선장이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서 피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기니만 앞바다는 원래 해적 출몰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치잡이 여선 애틀랜틱 프린세스호가 피랍된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반쯤. 배에는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인 1명, 중국인 3명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선이 처음 납치된 지점은 가나 어업 전진기지 테마에서 120km 떨어진 곳으로 해적들은 고속정을 타고 접근해 총을 쏜 뒤 배를 옮겨 타 선원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선박이 납치된 서아프리카 기니만 앞바다는 지난해에만 130명의 선원이 해적에 납치됐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한국인 선원 납치도 지난해 5월과 6월, 8월 등 3건이 발생했는데 길게는 50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관심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번 사고 선박은 가나 선적이지만 지분의 절반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인 선장은 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적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선사와 접촉하는 한편 가나 정부와도 소통 중이라며 석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시간, 픽뉴스 시간입니다. 산업부 길기범 기자와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BBC의 사기입니다. BBC는 영국의 그 유명한 방송사 아닙니까? 네, 지난 1995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터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유명했잖아요. 네, 다이애나비가 처음으로 남편인 찰스 왕세자와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커밀라 파커볼스의 불륜 관계를 털어놓은 인터뷰입니다. Well, there were 3 of us in this marriage.
so it was a bit crowded. 당시 2,28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 인터뷰를 성사시킨 배경에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기입니까? 네, 당시 인터뷰를 성사시킨 건 BBC의 기자 마틴 바시르였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동생 스펜서 백작은 당시 왕실 직원들이 돈을 받고 영국 정보기관 등에게 다이애나 비의 사생활 정보를 팔고 있다며 바시르가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로 위조된 은행 서류도 제시했고요. 또 다이애나 비의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스펜서 백작은 만약 이런 서류들이 없었으면 누나와 바시르의 인터뷰를 주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9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벌써 26년 된 거잖아요. 왜 지금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인터뷰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BBC가 먼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BBC는 퇴직한 대법관인 존 다이슨 경에게 독립 조사를 의뢰했는데 다이슨 경은 거짓말 때문에 인터뷰가 주선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BC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건 없는 사과를 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바시르는 은행 서류 위조를 후회한다면서도 다이애나 비가 인터뷰에 응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시르는 해당 결론이 나기 몇 시간 전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BBC에서 퇴사했다고 합니다. 예,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윌리엄 왕세손하고 해리 왕자. 이 두 사람이 또 뭐라고 한 게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거짓말에 속아 인터뷰를 했다는 조사 결과에 두 아들은 강한 어조로 BBC 방송을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해당 인터뷰는 부모님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It brings indescribable sadness to know that the BBC's failure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er fear, paranoia and isolation that I remember from those final years with her. 해리 왕자는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그는 악습과 비윤리적 관행의 파급 효과가 결국 어머니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BC가 조사를 맡겼는데 결국은 BBC한테 안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난 거네요. 그래도 이렇게 밝혀진 게 다행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운 나쁜 도둑입니다. 도둑이 운이 나쁘다고 하면 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절도범이 건드린 건 바로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UFC 선수의 자동차였습니다. 주인공은 UFC 헤비급 랭킹 2위 데릭 루이스 선수인데요. 지난 19일 루이스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둑이 자신의 차 문을 드라이버로 딴 뒤 물건을 훔치려던 걸 목격했습니다. 이에 루이스는 바로 도둑 얼굴에 주먹을 날렸는데요. UFC 선수의 펀치라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도둑은 바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경찰을 불렀겠죠? 네, 루이스는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을 잡고 있다가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바로 이송하지 않고 먼저 응급처치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처럼 머리에 붕대를 감고 경찰차에 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감됐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이후 SNS에 멍이 든 자신의 주먹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핵주먹에 멍이 들 정도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을지 뭐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도둑들의 대가는 톡톡히 치른 거네요.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벌에 쌓인 졸리입니다. 졸리면 안젤리나 졸리 혹시 헐리우드 스타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면 꿀벌들이 엔젤리나 졸리의 목부터 상반신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세계 벌의 날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은 벌의 개체수 감소가 환경과 식량 등의 문제로 줄줄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자 유엔이 2017년 지정했습니다. 실제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은 벌에 의해 수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벌들이 사라져간다는 안 좋은 뉴스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 보네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살아난 독사 뭡니까? 네, 중국에서 벌어진 아주 황당한 일인데요. 중국 헤이룽 장성에서 한 남성이 1년 전 뱀수를 담갔다고 합니다. 아픈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살아있는 독사 3마리로 뱀수를 만든 건데요. 1년 뒤에 아버지가 술병을 열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아버지를 물어버린 겁니다. 예. 아버지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뱀이 산소나 물이 부족한 척박한 상태에 직면하면
수면에 들어가 소량의 공기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뱀술은 원래 살아있는 채로 담근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이 뱀술은 정말 효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었던 계엄군 소령이 41년 만에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사죄했습니다. 당시 3공수여단 지역 대장이었던 신순용 전 소령인데 당시 계엄군 간부로서는 처음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늘 푸를 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영령 앞에 무릎을 꿇은 70대 노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계엄군 신순용 전 소령이 41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희생자들의 묘소 앞에서 사죄의 말을 건넵니다.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5.18 유족회는 계엄군 전장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 전 소령은 5.18 당시 3공수 여단 소속으로 광주 시내에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사격하고 야산에 시신을 안매장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사망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나가서 시체를 회수해서 그 앞산에다가 매장시켜 줬거든요. 총을 겨눴지만 오히려 시민에게 치료나 도움을 받기도 했다며 당시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됐을까 그 아쉬움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관들이나 병사들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후회가 많고. 신 전 소령의 용기 있는 사죄가 다른 계엄군이나 5.18 책임자의 참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 요즘은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들이 산으로 대이동을 하는 시기인데 차에 치여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갈과 모래를 넘고 옹벽을 기어오르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매년 300마리의 새끼 두꺼비들이 인근 산으로 향합니다. 지자체는 이동하는 두꺼비를 보호하려고 이처럼 펜스를 쳐놨지만 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두꺼비들이 죽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개체수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두꺼비 서식처의 환경이 열악해져 가지고 해당 지자체는 두꺼비 보호를 위해 망월지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생명 탄생과 생존 회귀의 경이로운 모습으로 인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시급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여 두꺼비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부지의 80%가 사유지여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망월지를 저수지로 유지하려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월권 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지자체는 예정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또다시 헌법 소원에 나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한 소녀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탈모를 겪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탈모가 고양이 때문에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정말일까요? 정태훈 기자가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최근 고양이를 기르던 중국의 한 어린 소녀에게 극심한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키운 지 불과 약 일주일여 만에 벌어진 일로 누리꾼들은 고양이 때문에 탈모가 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 키우던 반려동물 때문에 누구든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소녀의 증상은 머리에 생긴 곰팡이, 이른바 두부백선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에 있는 곰팡이균이 사람 머리에 옮아 염증을 일으키면서 각질을 동반한 무좀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증상이 심할 경우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고 인수 공통 질병이기 때문에 해당 진균이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만화 캐릭터도 있었을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했던 질병이지만 위생 상태가 좋아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몸에서 각질이 나거나 털이 동그랗게 빠지는 등의 증상이 보이면 관련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이 쓰는 담요, 화장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진균 감염을 사전에 막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명제는 비록 지금은 드물지만 위생을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언제든 발생 가능한 만큼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정태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개인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래서 내 자녀의 얼굴이 그대로 그 동영상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아이들의 초상권도 침해한다며 학부모들이 국민 청원까지 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안. 초등학교 교사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수업 장면을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2019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의 수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채널은 구독자가 40만 명에 달하고 수익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 반응은 엇갈립니다. 동영상에 익숙한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당장 동영상 촬영에 찬성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 유튜브 촬영을 막아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애들 자체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걸로 저희 아이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교육당국은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있다면 촬영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초상권 침해 등 민감한 문제도 많아 보다 세심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안보 포럼에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르과시하며 민주당에서 본인이 대세 대권 주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21 DMZ 포럼. 행사 주최 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한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근 이 지사의 대권 행보 지원 사격에 나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연설로 힘을 실었습니다. 군관장 강강준당과 대성공단 폐쇄를 섣부르게 결정한 보수 정부들은 군사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무지하고 무모한 짓을. 최근 이 전 대표의 조직을 이어받은 민주평화광장이 이 지사 지원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 지사 밀어주기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전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전현직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행사장에 총출동해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세 대권 주자임을 과시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준비된 후보자라며 차기 대권 도전설이 돌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도 공식 출범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양당이 아닌 외부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 주최한 청년 소통 강연에 모습을 드러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기 대권 도전설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출간하는 책을 통해 그동안 고민해온 사회 기여 방안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대안을 생각하는 쪽에 대해서 천착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가 총리와 서울시장 후보도 거절할 만큼 대권 출마 의지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김 전 위원장은 또 서울시장 재보선 직후인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만남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존 정당이 아닌 외부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출범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빨라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또 검사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조직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의심됐다. 범죄 소명도 없이 모욕적으로 좌천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두 사람은 10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직 폭행의 피해자로서 증언을 위해 출석한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차장 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검사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프레임을 가지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됐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진행된 정치적 수사로 판단돼 방어권을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해 연락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정 차장 검사가 소리치며 넘어와 제 위에 올라탔다며 얼굴이 눌리며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밖에서 조작해 유심칩을 조작할 방법이 없는데 잠금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누른 게 오해를 불러올 줄은 생각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선 또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사건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이 났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5월 21일, 오늘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부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떨어져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부부 사연, 김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해군 1함대 대구함의 작전관 김태성 대위와 속초함 기관장 김수연 대위. 두 사람은 지난달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신혼생활도 잠시, 출항 날짜가 엇갈리는 날이 많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작전 중인 함정 안에서는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필승! 동해바다를 사수하는 해군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완벽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모범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 사랑, 사랑한다. 해군 이병훈 중사와 유란희 군무원도 군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근무지가 엇갈리면서 못 만나는 날이 더 많았기에 잠시라도 함께 있는 순간은 더 소중합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가정은 물론 나라를 함께 지킨다는 보람에 사는 군인 부부들. 부부의 날인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유치원 3법, 삼성 저격수로 초선 때부터 종횡무진 여의도를 누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여야를 통틀어 처음으로 20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죠. 정치의 세대 교체, 나아가 시대의 교체를 외치며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을 뉴스피플에서 안보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만 50세, 시대 교체를 내걸고 여야 통틀어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재선 박용진 의원. 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회 잔디마당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이유마저 배짱이 느껴집니다. 미리 보는 20대 대통령 취임식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과감하기까지 한 도전 배경에는 치열했던 의정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와 유치원 3법, 현대차 리콜 등 굵직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치열하게 성과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 재벌개혁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싶었고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과 함께 박 의원이 써내려갈 대권 도전기에는 낡은 정치 문법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물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민주당 빅3도 틀렸다는 진단입니다. 세과시하는 방식, 개파의 지명을 받거나 호명을 받아서 하는 방식, 그리고 어물쩡 인기관리나 하다가 갑자기 깜짝 등장하려고 하는 방식, 그거 다 틀렸다. 여권 대선 주자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한계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한계, 기본소득 만능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에서 늘 지는 거, 이런 자체적인 한계를 잘 뛰어넘지 못하면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박용진이다. 날카롭고 사나운 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과로 변화를 만들 사람,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박용진이 그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국가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불가침한 인권을 보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놓은 대한민국 헌법 10조, 이거를 만들어 가야죠. 대통령 혼자서 그게 못하는 거거든요.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빈곤과 전쟁을 피하려 아프리카인들이 모로코와 접해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로 모여들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또 부각되고 있죠. 이틀 사이 벌써 무려 8,000명 이상이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넜는데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청년들이 모로코와 스페인 국경을 가르는 철조망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한 이민자들입니다. قلبت على الخدمه ما كايناش كل شيء غير اللي مشيت تخدم معك الصغير حرت عليك تخدم معه ب 200 درهم في السيمانه ولا 300 درهم في السيمانه. 세우타로 몰려간 이민자 8,000명 중 최소 5,700명이 추방당했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이 이민자를 곤봉으로 때려 바다에 빠뜨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세우타 해안엔 시신이 떠밀려 오기도 하고 목숨 걸고 헤엄쳐온 어린아이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합니다. 불법 이민자 4분의 1에 달하는 미성년자는 세우타에 남을 수 있지만 수용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외신들은 스페인 정부가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로코 반군 지도자의 입국을 치료 목적으로 허용하자 모로코가 일부러 이민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스페인이 대대적으로 경비를 강화하면서 현재 이민 행렬은 멈춘 상태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그런 땅을 찾고 싶네. 영화 명당에서 땅의 기운을 점쳐 명당을 볼 수 있다는 천재직원 박재상의 말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흥선대원군은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 일당이 충남 예산에 있는 아버지
남현군 묘를 도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적개심에 불타서 쇄국 정책을 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성종의 선릉과 중종의 정릉이 일본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헤쳐지자 종전 후 조선이 맨 먼저 일본에 요구한 게 바로 왕릉을 훼손한 범인을 잡아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조상 볼 낯이 없다입니다. 사람의 혼백은 죽는 순간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백은 뼈에 남는다고 생각해 묘를 음택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는 묘터가 사람 사는 데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묘가 부적과 식칼, 오물 등으로 2차례나 크게 훼손되는 풍수 테러를 당했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세무당국이 지난 3월 돌연재단에 법인세, 증여세 3억여 원을 내라고 통지하더니 조상의 묘를 압류 조치했다며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한자가 죽은 자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이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고위직에 오르거나 중대 결심을 앞둔 정치인들은 곧바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어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먼저 찾고 어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는가가 뉴스의 초점이 됩니다. 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2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봉하마을이 한풀이와 분열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5.18의 광주처럼 서로 손을 잡는 화합과 용서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와 살아있는 이와의 아름다운 동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일 테니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조상묘와 정치인이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매매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건데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도 더 강해졌습니다. 박홍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매물이 지난 2일 3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반포밖에 없고 주변에 다 진행이 되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15주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이사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특히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모인 송파와 서초, 강남 등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상승세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인 6월을 앞두고 시장의 매물은 갈수록 줄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대출이나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게 시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이에 반해 세종시는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과 함께 매수 심리가 89.3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제 집값도 1년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국회가 5.18 관련 법안 등 98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 보상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로 확대하고 5.18 유공자의 자격을 형제 자매에게까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일부 유공자들은 직계 자손이 없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면서 추모제에 초청을 받는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었죠. 또한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고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68년 만에 개선돼 관심을 모읍니다. 가사 도우미도 이제는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관리사나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 사용인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독소 조항을 대체하는 가사근로자법이 6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가사 노동자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도 받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출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권리를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베개로 아이를 때립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교사가 아이를 심하게 잡아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런 CCTV 영상을 보려면 학부모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대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의 CCTV 원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법도 통과돼 신속히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수 방탄소년단이 지금 듣고 계시는 신곡 버터를 공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중독성 강한 댄스 팝인데 빌보드 1위를 찍고 다시 한번 그래미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도입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라인과 청량한 복고 스타일의 사운드.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어 너를 사로잡겠다는 가사.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입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1위와 그래미에 도전했던 BTS가 두 번째 영어곡으로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래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버터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향수를 바르는 동작부터 가볍게 리듬을 타거나 특유의 역동적인 동작,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7멤버들의 동무까지. 버터 뮤직비디오는 공개 13분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지난해 빌보드 최고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의 20분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24시간 기준 최고 조회수 기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의 전설적 록밴드 퀸이 트위터에 BTS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유하며 화제를 모았던 협업에 대해서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퀸 선생님. 방탄소년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번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에서 토종 공격수들의 골사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일류첸코로 넘어 득점왕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조유루 기자입니다. 제주 주민규가 크로스를 시저스킥으로 연결하고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며 득점 본능을 깨웁니다. 주민규는 8골로 현재 득점 랭킹 2위. 시즌 초반 득점 레이스를 압도한 전북의 일류첸코에 어느새 한 골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일류첸코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는 압도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상대 집중 견제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2016년 정조국 이후 5년 만에 토종 득점왕을 노리는 주민규는 내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3경기 연속 골 사냥에 나서며 득점 선두를 노립니다. 주민규뿐만 아니라 토종 선수들의 득점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포항 송민규와 임상엽이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지난 3시즌 동안 2골에 그쳤던 임상엽은 포항으로 이적한 뒤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까지 기록할 정도로 매서운 활약을 뽐내고 있습니다. 토종 공격수들의 득점 본능으로 올 시즌 득점왕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이었던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 기대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 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기온 올라서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지역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영남 지역은 오늘 늦은 밤까지 조금 더 약하게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대구는 29도로 낮 동안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강릉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에만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